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숨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앞서가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7월 불황형 흑자입니다. 7월 무역 수지가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8.8%나 줄어들었고 수입도 5.5% 감소한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4위 키워드는 엘피다 감산 추진입니다. 엘피다가 D램 감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영향으로 개장 초 반등했지만 현재 보합권 공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중국 7월 제조업 PMI 예상 하회입니다. 중국의 7월 제조업 PMI가 50.1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SK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관심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피다에서 감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왔는데 30% 정도 감산 그러면은 D램 전체적으로는 한 10% 정도 감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쎄 오전에 아침에 잠깐 반짝했다가 현재 보합권, 약보합권까지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 글쎄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학령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엘피다 그건 어디건 간에 감산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호재가 되겠죠. 공급 물량과 수급의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은 움직이는데요. 지금 PC에 대한 판매가 부진한 상태에서 수요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D램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은 이제 2분기 정도면 이제 반등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시 하락세로 보인다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D램 가격이 그러면 언제 다시 올라갈 것이며 언제부터 그 가격도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3분기와 4분기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D램 판매 가격의 평균 가격은 여전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태까지 정설이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의견이 속속 나오겠지만은요.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삼성전자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의 업체에서 매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D램 공급이 줄어드는 것만큼은 분명 긍정적인 뉴스이면 틀림없는데 글쎄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 이걸 기대하는 건 아직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듯이 역시 디스플레이 쪽이 반도체 D램보다는 역시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표 중에서 일단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중국의 7월 제조업 PMI 50.1을 기록했는데요. 기준선이 50이니까 그야말로 턱걸이라는 셈입니다. 예상치도 밑돌았고 전월치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둔화, 여러 가지 부양책 얘기도 있었는데 부양책 얘기가 일단 시장에는 거의 먹혀들질 않고 있고 중국 상해 증시도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해 증시의 부진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 이성호 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제조업 PMI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가 오늘 발표가 먼저 됐는데 7월 PMI 지수가 50.1 그러면서 작년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 또 더군다나 전망치 50.5보다도 낮았고요. 지난달 6월달 50.2보다도 낮았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HSBC PMI 지수 이번에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49.3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 49.5보다 0.2가 낮았고요. 지금 9개월째 기준선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6월 수치 48.2보다 높았고요.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해서 한 가닥 그나마 좀 위안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이 통계국의 PMI 지수 50선을 그래도 어쨌든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 위축 상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HSBC PMI 지수도 지금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중국의 경제가 여기서 중국이 어떤 강력한 부양책을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PMI 지수도 과거에 보면은 7월 달에 가장 낮았다가 8월부터 반등하는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
결국 7월 달은 나지만 8월부터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크게 실망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대규모 부양 정책을 쓰기보다는 금리 인하라든가 지준율 인하 같은 그 어떤 미세 조정을 통해서 좀 야금야금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항상 이제 8월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혹시 또 8월이 더 좋지 않고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이 온다거나 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2분기 GDP가 7.6%로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었는데 3분기 그보다 더 낮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 부양책을 좀 더 세게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주들 내수가 어차피 어렵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다음 달서부터 3분기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현재까지 나온 지표 갖고선 뭐 지나치게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좀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근데 또 역으로 보면 나쁘면은 부양책을 쓰는데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책을 쓰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지금 수치 가지고는 강력한 부양책은 쓰질 않고 그렇게 나쁜 수치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예상치를 밑돌았고 뭐 전월치보다도 좀 나빠지긴 했지만 뭐 상황이 아주 뭐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지표 다음에 나오는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경제지표 호전입니다. 미국 지표들 어제 공교롭게도 3개 발표됐는데 3개가 다 좋게 나왔습니다. 시카고 PMI, ISM 제조업 지수에 좀 선행적인 성격이 있는데 일단 예상치를 웃돌면서 ISM 제조업 지수 좀 좋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요. 소비 심리 관련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주택 가격 지수도 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최근에 그리고 주식 시장도 강하게 좀 상승하고 올라왔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연준회의에서 과연 3차 양적 완화를 언급을 할지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조금 우세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한두 개의 어떤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거나요. 최근에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갔다거나 이런 것과 Q3와 즉 3차 양적 완화가 나오는 시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뭐 주가 좀 올라갔다고 해서 연준의 멤버들이 양적 완화를 지금 할 거를 안 하고 아니면 두 달 후로 미루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 이제 펀더멘탈의 어떤 기본적인 판단의 그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오히려 중요하겠는데요. 여하튼 시장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5대5 정도의 그 전망이 많았는데요. 막상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까 일단 꼬리를 좀 내리는 층이 나오면서요. 약간은 이번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핑코 같은 경우에서는요. 특별하게 뭐 말을 할 것이 없을 것이다. 특별하게 극적인 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양적 완화는 하겠지만 이번은 최소한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CB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은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의 국채 매입을 결국 발표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실망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독일은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최종적인 것은 역시 뚜껑이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말이 나온 김에 잠깐 해드리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한 2주 전에 골드만삭스도 그랬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250 수준, 1230 수준까지 연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셰퍼 투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의 목표치를 155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번 내일에 나오더라도요. 결국 어떤 뉴스 발표에 따라서 주가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극히 엇갈려 있는 시점이고요. 결국 시장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시장이 충돌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번에 그 시장의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또 되밀릴 수 있는 그런 양대의 어떤 결단의 시기가 미국 시장에서도 점차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적 완화, 뭐 이번에 언급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조금 우세해지는 분위기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은 조만간 뭐 방향성을 가질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수급에 의해서 워낙 지금 좌우되고 있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어떤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이벤트들 끝나면은 뭐 시장이 일정 부분 좀 방향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ECB 독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ECB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뭐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총재가 아니죠. 관계자가 얘기를 했죠.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좀 내놨고, 그러면서 좀 삐끄덕삐끄덕거리는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이거 좀 기대감이 앞선 게 아닌가, 그러고 어제 오늘 사이에서는 좀 경계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보기에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인 정책인데 위기국의 그 금리를 안정시키는 방법이죠. 뭐 S&P 즉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라든가 LTRO 장기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죠. 또는 금리 인하 이런 걸 통해서 위기국의 국채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중기적인 방법인데 9월 이후에 출범하는 ESM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은행업 면허를 부여해서 장기적으로 21호부터 ESM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구제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구제금융 그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부채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로본드의 발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을 시키던 또는 3차 구제금융을 해서 또 여기 헤어컷을 또 하고 완전히 살려주든 양당 간의 결정을 좀 내려야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고 뭐 투자하려는 그런 의욕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ESM 은행업 면허를 주는 문제 그리고 유로본드는 독일이 너무나도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되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리스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사 보고서가 9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9월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양당 간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시간만 어느 정도 9월만 되면은 이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또 9월이 됐는데도 이도저도 아니게 질질 끌고 나간다면 그것만한 악재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세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문제들, S&P 또는 LTRO, 금리 인하 이런 것들, 이런 단기적인 대책만 22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인데, 뭐 이번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될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드라기 총재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단 이제 주어진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뭐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것 때문에 증시는 오르고 위기국의 국채 금리는 급락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데스방크 얘기 다루고 재무부 얘기 다루고 좀 얘기가 자꾸 엇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걸 뭐 ESM에서 할 것이냐, EFSF를 통해서 할 것이냐, 또는 ECB에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게 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유로존의 위기를 잠재우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말이죠. 작년에도 썼었고 올해 초까지 이미 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의 그 어떤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위기는 재발이 돼서 5월 달에도 오고 지금 7월 달에도 오고 계속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또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좋아져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돼서 금리가 일단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경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즉 위기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여기다 덧붙이자면은 이미 이런 것들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고 우리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내일 모레 발표가 된다 손 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여기에 또 확 부풀어 올라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역시 예상했던 것 이외에는 없다. 혹시나 있는데 역시나였다라면서 그렇게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과거에도 EU 정상회의라든가 또는 G20 정상회의, 뭐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뭐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실망감으로 떨어졌던 그런 반복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런 경험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워낙 호재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 발언이 굉장히 반향을 좀 일으켰던 것은 사실인데 유로존 EU ECB의 통화정책회의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세계 증시도 일단은 조금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경계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닷새 만의 조정입니다. 닷새 만의 조정. 글쎄 뭐 급반등했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에서의 조정 같긴 합니다. 근데 조정 흐름도 좋고 이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은 흐름으로 보는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글쎄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요. 어느 정도 시장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숨고르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철고는 뭐 조정의 폭도 결코 크지 않고요. 또 수급도 이렇게 뭐 아주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 팔자 조금씩 혼재되어 있는 정도니까요. 크게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은요. 어떤 무리한 예측보다는 철저하게 수급을 확인해 가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싶습니다. ECB의 국채 매입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FOMC 양적 완화 발표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나온다면은요, 결국 우리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달러의 강세는 좀 주춤해질 것이고요. 반대로 보면 유로화가 조금 더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까? 1.23달러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원하는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원화가 조금 더 강세 쪽으로, 즉 원달러 환율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기대하고요. 만약 그런다 그러면 현재 같은 외국인 중심의 시장, 즉 외국인이 베팅하는 것으로 기대해도 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다만 두 개 다 해야 어떤 두 개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현재 지수대 1870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1900시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제 판단으로는 연기금이라든가요. 투신으로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만약 외국인이 산다 그러면 시장은 뚜렷하게 실적이라든가요. 성장성, 수익성, 평가, 시장 대비 전체적인 평가가 낮게 받고 있는 소위 저평가 주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비롯한 IT와 자동차 주식으로 좀 먼저 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00 언저리까지 물론 1882건 1900이라는 상관없지만요. 그때까지는 모든 주식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반등 많이 또 워낙 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1900이 넘어서면 슬슬 그리고 속도는 빠를지 늦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슬슬 주도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시장 흐름이 수급에 의해서 너무 좌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1900대를 바로 돌파한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데 반대로 최근의 수급 흐름 보면은 적어도 이제는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시각하에서 일부에서는 박스권이 좀 위로 올라오는 상향 조정된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성호 부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뭐 상향 조정된 박스권이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바로 딱 일주일 전인데 그때만 해도 지수가 이제 1760 그때 깨지고요. 종가 기준으로 1770이 깨진 상태. 그러면서 이제 차트가 저점이 무너졌다.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도 많았었는데 시장은 보란 듯이 비웃으면서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때랑 사실 상황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ECB 드라기 총재라든가 독일과 프랑스 정상 또 이태리 정상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총론에는 합의가 됐는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합의가 되질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만 많은 상태고요. 무엇보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우리도 뭐 불황의 흑자네 뭐 지금 계속해서 경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향 조정된 박스권보다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박스권 아닌가 1770에서 1900선까지의 박스권 그대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그 1900선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뤄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반대로 지수가 이제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 22 통화정책회의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별다른 얘기가 없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1800선이 또다시 붕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좀 사고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만은 사실 그 프로그램 매수, 즉 차익과 비차익 매수에 의한 부분이 컸었다. 즉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저께 좀 어저께 좀 8천 장중에 좀 8천 계약 정도 사면서 쭉 땡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 국가 쪽의 프로그램 매수가 기관에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제 기관이 전체적으로 사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7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관은 매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그 국가 쪽은 차익에 의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은 비차익 쪽에 의해서 물론 삼성전자 산 거는 쇼커버링에 의해서 들어온 것 그건 별개로 좀 보고요. 비차익 매수로 들어온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베이시스가 여기서 악화가 된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또다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하락에 대한 대응도 지금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떨어졌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7월 달에도 그랬고 요새 시장 흐름 보면은 이제 뭐 추세가 좀 붕괴됐구나. 여기서 본격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뭐 급등을 해버리고 반대로 이제는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또 급락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